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남자이고 얼마 전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하고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새 마음가짐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사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인생 이야기를 오늘 한번 풀어볼까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도 없고 빚만 잔뜩인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고 대학교도 다니고 싶었지만 저희 집안 형편에서 부모님은 공부는 사치라고 하셨고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했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만큼은 꼭 대학교를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취업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취업을 하니 빚을 어느 정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여동생도 오빠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희생을 하면 저희 집안이 행복하니까 그걸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빚을 진 것이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도박을 하러 다니시면서 빚을 졌고 하다 사채까지 쓰셨습니다. 저희 집에 사채업자가 드나들면서 집을 뒤진 적도 많았고 아버지가 저희만 두고 사채업자들에 피해서 도망을 친 적도 많았죠. 그래도 제가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사채 빚은 다 갚았지만 은행 빚은 아직 어마무시하게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빚을 갚을 생각도 없이 점점 불려나가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작에 저희를 두고 집을 나가셔서 저와 여동생에게 빚만 잔뜩 떠넘기시고는 하늘나라로 가셨죠.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빚이었는데 끝까지 피해만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여동생과 저는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펑펑 울었어요. 여동생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착한 여동생은 저보다 돈을 더 잘 벌었는데 자신의 월급의 50%를 빚 갚는 데에 썼습니다. 저도 제 월급의 50%는 빚 갚는 데 썼지만 둘이서 해도 워낙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이 많다 보니까 턱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빚을 갚아나갔어요. 그렇게 빚만 갚다가 끝날 것만 같던 제 인생은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난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택배 일을 하면서 병원으로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갔는데 거기서 만났죠. 아내는 한 할머니의 간병인이었고 우연치 않게 스쳐 지나갔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택배를 배달하자마자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대뜸 인사를 해버렸지 뭐예요. 착한 그 여자는 이상한 저의 인사도 웃으면서 받아주었고 저는 바로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내는 천사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벽 내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커서 간병인 일이 자기한테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 드문데 예쁜 외모에 성심까지 착하니 안 반할 수가 없었죠. 저와 그녀는 낮엔 서로 바빴기에 밤에 잠깐 30분 정도 보거나 제가 병원으로 가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무려 30대 후반까지 연애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애라니까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나이가 이렇게 될 동안 결혼을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길 원하시다 보니 택배 기사 일을 하는 제가 성에 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도박쟁이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있으니 말이죠. 솔직히 저도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먼저 찾아가서 힘들게 안 할 자신 있다고 말씀드려도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쫓아내시더니 갈수록 제발 우리 딸 놓아주세요. 우리 딸 사랑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시면서 아예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그녀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그녀의 부모님이 반대를 할수록 사랑은 더 뜨거워져 갔고 결국 그녀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녀가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경우는 정말 축복이라 기분이 좋긴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께서
얼마나 윽박을 지르실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녀의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까지 하셨습니다. 너 우리 딸 고생시키고 싶어서 환장했냐? 라고 하면서 도둑놈이라고 했죠. 저는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사랑해줄 수 있다고 제발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빌었어요. 제 끈질긴 설득 끝에 니들이 좋다는데 어째 아이까지 패고 온 마당에 알아서 혀 라고 하셨죠. 탐탁치 않아 하는 말투였지만 저희는 결혼을 승낙받았다고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 둘 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고 아이까지 임신했다 보니 결혼식을 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결혼 비용도 너무 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한테 여보, 우리 그냥 결혼식은 아이 낳고 천천히 할까? 나 배도 불러서 웨딩드레스도 안 예쁠 것 같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라고 하면서 먼저 저한테 결혼식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자들은 결혼식 웨딩드레스가 로망일 텐데 그렇게 먼저 말해주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바로 출산했어요.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아주 장군감이었습니다. 밥도 많이 먹고 배변 활동도 잘해서 우리가 장군감을 낳았다면서 좋아했죠. 그런데 아이가 2살이 되면서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여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간병인 일을 잠시 쉬고 있다 보니 제가 낮에는 택배기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퇴근하고 온 저한테 민호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는 늘 피곤하다고 내일 얘기해 라고 하며 넘겼죠.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아들 민호는 날이 갈수록 아픈 게 심해졌고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동네 작은 소아과를 향했더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니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단순한 건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서웠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폐혈증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열나고 하길래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혈증이라뇨. 원래 초기에 오면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와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발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의사 선생님은 민호를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매일같이 민호를 간호하려고 병원에 있었고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기에 집에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살면서 민호의 병원비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고 눈에 초점이 흐려진 채로 병원에 갔더니 민호는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일이 힘들다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갔다면 우리 민호는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자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혼자서 중얼거리더라고요.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 아내를 보니까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그 뒤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울었고 옆에 있고 싶었지만 민호의 병원비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빚도 갚아야 했기에 저는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오면 잠들어 있는 아내의 코 밑에 손을 가져다 대어서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아내 옆에서 열심히 괜찮다고 간호를 해주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니 아내는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고 간병인 일도 다시 시작했죠. 그런데 아내는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쑤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저는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아내도 오랜만에 몸 쓰는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박수진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갑작스런 전화에 일을 하는 도중에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동안에 몇 년 전에 아들이 죽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제발 아니길 빌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나를 불렀냐고 하니까 몇 시간째 피가 안 멈춘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상처 부위는 작은 편이었는데 왜 피가 멈추지 않나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러 가자는 것이 수상해서 혹시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가 싶었지만 우선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증상을 알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아내는 급형 백혈병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아프다고 한 것들이 다 백혈병의 증상이었고 피가 몇 시간째 멈추지 않는 것도 다 백혈병의 증상이었죠. 저와 아내는 어떻게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냐면서 펑펑 울어댔고 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백혈병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호 병원비도 다 갚지 못했는데 아내 병원비까지 쌓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무과에서는 매일같이 돈을 내라고 전화가 오고요. 누워있는 아내를 간호하면서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간병인 일만 하다가 막상 환자가 되어보니까 환자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겠어. 환자들이 늘 나한테 화만 내고 성질만 부리던데 내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된다. 백혈병 걸려서 입원하니까 환자들 마음도 알게 되고 좋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 덕분에 얻는 게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긍정적이게 생각한 아내를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얼른 나와서 여보 좋아하는 간병인 일 많이 하자. 여보, 내가 지금 아파서 같이 아버님 빚 못 갚아줘서 미안해. 내가 병원 생활에서 병원 빚을 더 늘려주고 있네. 얼른 나와서 빚 열심히 갚아줄게. 아내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조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아내분 최대 몇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회복도 늦고 백혈병이 너무 많이 심해진 상태라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도 아니고 몇 주라뇨. 아들까지 떠나갔는데 아내까지 떠나보내야 하나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뺏어갈까요? 눈이 팅팅 부은 저를 보고 아내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여보, 나 얼마 못 산대지? 라고 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 여자 없이 과연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장모님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시한부인 것을 알고 구슬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픈 이유가 아기 귀신이 엄마한테 붙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슬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자네? 굿이요? 그런데 아내가 천주교라서 굿은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지금 종교가 중요한가? 사람 생사가 달린 일인데. 근데 구슬하려면 약도 끊어야 하고 호흡기를 다 떼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 그래도 하면 몇 년은 살 수 있다고. 네? 약을 끊고 호흡기를 떼면 아내 죽어요, 장모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장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내가 죽을 것 같았기에 반대를 하고 아내와 함께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었고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도 우리 부부를 보면서 꿀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죽고 나서 장모님이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오자마자 제 뺨을 때리시고는 자네가 우리 딸 죽인 걸세. 7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랬나? 어떻게 자네가 내가 구슬하면 우리 딸 몇 년은 장담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는가?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고 참았는데 이렇게 뺨까지 맞으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없더군요. 아내가 굿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호흡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호흡기를 떼고 굿을 하나요? 그 뒤로 저는 처가와 연락을 끊고 삽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아직 아내와 아들의 짐도 전혀 치우지 않다 보니 그들의 온기까지 남아 있어요. 아들을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까지 죽었는데 어떤 남자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꿈에서도 아들과 아내가 같이 나오면서 행복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데 꿈에서 깨면 눈물만 나옵니다. 일도 다 그만둔 지 오래고 빚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하늘나라로 가면 아들과 아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매일같이 그리운 아내와 아이 생각이 나서 납골당에 가서 매일같이 울며 보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여동생이 오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언니가 보면 아주 좋아하겠다?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하며 저보고 이사를 가라고 하더군요. 이 집에서 민호와 아내의 온기를 느끼고 있으면 더 그리워진다면서 자기 집으로 이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의 성화에 못 이겨 이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때 한 상자가 발견됐어요. 아내가 병원에서 쓰던 물건들을 모아둔 박스 속에서 발견됐는데 그때는 너무 큰 상실감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속에는 편지 봉투가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다 뭔가 싶어서 하나씩 열어서 보는데 바로 아내가 쓴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 아픈 몸을 이끌고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편지를 써내려갔는데 바로 30년치 제 생일 편지를 써두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열어본 편지지는 50살이 된 저에게 쓴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여보, 어느덧 50살이 됐네. 작년보다 흰머리는 더 많이 늘었어? 라고 시작하면서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저는 이거 말고도 한두 장을 더 읽었는데 보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보는 내내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첫 생일인 47살의 편지지가 눈에 보였어요. 곧 생일이라 어차피 읽어야 하니 미리 읽는 셈 치고 편지 봉투를 열었고 아내는 여보, 처음으로 혼자 맞는 생일이네. 내가 떠났다고 울지 말고 내가 여보 옆에서 살았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웃어줘. 나는 지금 우리 아들 민호랑 행복한 곳에서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나는 항상 민호와 함께 여보 옆에 있으니까 혼자 맞는 생일을 슬프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네. 우리 꼭 다시 만나, 여보.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편지지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내의 편지를 읽으니까 아내가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 같았고 제 곁에서 저를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남기고 간 이벤트 때문에 매년 생일을 기다리게 되고 편지지를 읽기 위해서 힘들어도 1년, 2년, 3년 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남기고 간 말처럼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일도 다시 시작하면서 여동생과 함께 빚을 갚아나고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을 다 겪은 것 같은 저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래요. 저는 얼른 내년 생일에 아내가 쓴 편지를 읽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